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어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생활 물가 안정 중심의 민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추, 무, 사과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명절 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 먼저 이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이오 산업 관련한 것입니다. 최근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쾌거가 있었습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에서 이 항암제로는 국산 신약 최초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인기까지 얻으면 이제 앞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넘는 블록버스터로 도약할 것이란 기대가 높은데요.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 두 번째 이슈로는요. 유한양행의 렉나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KO 바이오 산업 전반적으로도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아마 주말 이 뉴스로 거의 많이 접했을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거의 시장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또 세계 증시 8월 초의 롤러코스터와는 다르게 제법 좀 긍정적인 전망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자, 불안한 세계 경제 속에서 또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살펴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가 아주 강력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전에 우리가 먼저 궁금한 게 있죠. 물가입니다. 지금 통계로 나오는 물가는 잘 잡혀가고 있는데 자, 밥상 물가, 뭐 식품 물가 이렇게 표현되는 생활 물가가 잘 안 잡혀요. 소장님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이쪽 중심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밥상 물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명절, 추석과 설은 수요가 가장 쏠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기상까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먹거리, 특히나 추석의 연휴를 앞두고 음료와 같은 가공식품, 그리고 이제 이 배추와 같은 농산물 가격, 식자재까지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마트 가셔서 웬만한 배추 한 포기 들어보면 예. 7,000원이 넘었습니다. 예.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3일 기준 소매 가격입니다. 배추 상품 소매 가격이 한 포기당 7,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한 5,000원대, 예. 그리고 지난 14일만 하더라도 6,000원대였는데 6,000원대였네요. 열흘 만에 7,000원을 넘긴 겁니다. 지난해와 비교하게 되면 26% 비싸졌고요. 왜? 평년 대비 28%나 오른 수준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생산 현지 물가죠.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는데 한 달 만에 0.3% 올랐습니다. 그 품목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세부 품목 가운데 상승률 1위는 상추입니다. 역시. 예. 상추 가격이 170% 넘게 올랐고요. 5위가 98%입니다. 네. 특히 청양고추 가격 역시 한 상자에 12만 원까지 올라서 이게 대부분의 이제 추석 이제 제상 마련할 때 들어가는 품목들이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기초제재라고 하는 소금, 설탕 가격이 오르다 보니 가공식품도 지금 오르는 추세에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코카콜라의 경우에는 9월부터입니다. 주요 제품의 가격 5% 인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고요. 콜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스프라이트나 파워에이드와 같은 다양한 스포츠 음료가 덩달아 오릅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가뚝이라고 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 서민적 이제 이 기업이었었는데 네. 가격 오릅니다. 오뚜기도 올립니까? 맞습니다. 네. 대형마트에서 이달 30일부터 카레, 케첩, 소스와 같은 식자재를 적게는 7%, 많게는 15%까지 인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식품이 오르면 걱정되는 게 뭐냐? 시차를 들고 외식 물가에 네.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계로 잡히는 물가는 지금 잘 잡히고 있는데 이 특정 섹터, 특히 이상기후, 작황, 부진 덧붙이면서 이 먹거리 물가, 밥상 물가, 채소류, 과일류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체감 물가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 소장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원당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설탕 들어가는 콜라, 뭐 사이다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제 강력한 대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하나하나 볼 텐데 그래도 핵심 내용 먼저 짚어주시고 하나하나 각계격파해 보죠. 맞습니다. 이제 생활 물가 안정과 이제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한 세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40조 원 이상의 신규 명절 자금을 예.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제 부담을 좀 덜어주고 경기 전반적인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좀 촉진하겠다라는 의도고요. 두 번째가 추석 성수품입니다. 제상이 올라가는 것들 대부분입니다. 배추, 무, 사과, 배와 같은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7만 톤 규모로 시장에 공급을 합니다. 여기다 이제 다른 건 다 가격이 올랐는데 네. 떨어져서 걱정인 것도 있습니다. 예. 쌀하고 한우예요. 그러니까 고기 가격이 떨어진다면서요? 한우 맞습니다. 가격이? 자, 그러다 보니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할인 공급하고 예. 또 이제 궁이나 능과 같은 유적지도 무료로 개방하게 되고요. 또 추석 연휴 기간은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되고 KTX, SRT, 역기생 고객 경우에도 할인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사실 네. 지금 임시공휴일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네.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정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0월 1일도 임시공휴일로 이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또 아마 직장인들한테 희소식이기도 한데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소비 진작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분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증가한 분, 증액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예.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많죠. 이제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여당이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의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역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이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입니다. 최근에 팀원 위메프 사태까지 터져서 아마 추석이 와도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마음이 추석 같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서 40조 이상의 자금 지원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 자세히 한번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이제 중소기업들의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위해서 40조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종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요. 예. 전문가 의견을 이제 수렴해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티몬과 위메트 정상 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추가 지원책도 적용이 되는데요. 정부는 이들 피해자의 대출 금리를 연 2.5%로 인하하고요. 예. 또 신용보증기금과 이제 기업은행이 협약한 이제 프로그램에는 보증료율을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조치는 피해 기업들이 이제 금융 부담을 좀 줄여주고 명절을 맞아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좀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입니다. 네. 자, 우리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거로 좀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잠깐 봤지만 성수품 관련해서 17만 톤 공급,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풉니다. 17만 톤을 푼 적이 있었나요? 하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좀 풀게 되는지도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네. 이제 17만 톤이라는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고요. 지금 그동안 이제 이 농산물 가격, 특히나 이제 과일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지난해 추석도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배추,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17만 톤 규모의 역대 최대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네. 자,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전통시장과 유통업계와 협업을 통해서 연계해서 대규모 할인 행사도 진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성수품을 보다 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요. 또 KTX, SRT를 이용하는 역기성 고객의 경우는 정상 가격의 한 30에서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각종 이제 궁이나 능과 같은 유적지를 이제 무료 개방하게 되고요. 문화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인데
어쨌든 지금 내수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뭐 10월 1일 이제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좀 추석 연휴 기간이 지역 관광 활성화 그리고 이제 내수를 조금 더 이제 북돋을 수 있는 진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편안한 귀경길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앞서 성수용품, 성수품 푼다고 했을 때 이 뉴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나왔는데 우리 역대 쌀 소비가 최소 가장 밥을 안 먹는 시기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쌀도 좀 궁금하고 한우도 지금 한우 농가 힘들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럼 고기를 먹어야 되나요? 이 쌀과 한우 대책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쌀을 재배하는 농가, 그리고 한우 농가의 경우에는 시름이 점점 깊은데 예. 소비자들은 쌀값이 내렸나? 한우값이 내린 거 맞아? 네. 체감을 잘 못하는 괴리가 좀 큰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국내 쌀 소비는 역대 최저입니다. 그렇죠. 쌀 대신 젊은이들이 밀가루를 선호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밥공기 한 그릇에 100g 정도거든요. 예. 1인당 지난해 말 기준 하루에 154g, 하루에 한 공기 반 정도 먹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게 그럼 밥을 안 먹으면 다 빵 먹습니까? 빵을 먹는다든가 거른다든가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예. 그게 30년 전에 하루에 새끼를 먹어야 일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절반이 반토막이 난 한 겁니다. 끼네요. 한 끼 반.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공급은 과잉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달 15일 기준 통계청의 산지 쌀값을 봤더니 한 가마니가 80kg인데 17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네.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4만 원 가량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쌀을 안 먹고 생산이 늘다 보니 재고는 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의 쌀 재고량은 51만 톤인데요.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80%가 와. 늘어났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 정부가 우선 쌀값 안정을 위해서 총 45만 톤을 비축하기로 했는데요. 네. 2024년 쌀 햅쌀 40만 톤, 그리고 2020년 쌀 5만 톤을 합쳐서 45만 톤을 비축하고 수확하기 이전에 주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쌀 술이라든가 사료와 같은 활용 가능한 완충 물량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논에다가 벼 대신에 다른 작물, 지금 뭐 수요가 더 많은 콩이나 네. 이런 이제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바로 전략작물 직불제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하면서 쌀 농가를 가능한 한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작업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한우 가격도 이제 비상인데요. 네, 한우 한번 보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이 배합 사료 가격이 최근 3년 사이에 20% 이상 올랐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산비가 많이 올랐는데 대비해서 사육 두수도 2015년에 비해서 26%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과다 공급이 속값 하락을 이제 부추기고 있는 양상인데 현재 농가 상황은 어떠냐? 소 한 마리 키우면 한 마리당 230만 원 정도 손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농협과 자조금을 활용해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요. 또 사료 가격 인하와 이제 사료 구매 자금 상환 기간을 좀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이 됩니다. 여기에다 이제 추석을 맞아서 한우 선물 세트 할인과 실속형 제품 확대로 인해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담은 아마 이제 중장기 한우 산업 네. 발전 대책이 다음 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의 이번 전체 민생 안정 대책 중에서 한우 쪽은 따로 나와서 아마 집중적으로 정부가 또 한번 여기를 관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뉴스도 한번 볼게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역시 추석 다가오니까 임금체불 사업자들. 추석에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일반 국민들. 여기 임금체불 참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뉴스이기도 한데 굉장히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했고요. 정부도 지금 추석 전에 임금체불 청산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어떻게 좀 유도를 할까요? 이 사업장을? 맞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올해 상반기 기준 임금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1조 436억 원으로 반기 기준 예. 역대 최고액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7% 임금 체불액이 증가한 상황인데요. 일단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전국의 근로감독관 2,200여 명을 동원해서 임금체불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고요. 추석 전 체불 정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고용부 역시 5천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 임금체불 집중 근로감독관을 실시하면서 특히 건설업,
그리고 음식 숙박업, 정보통신업에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임금 체불에 관련된 신고 전용 전화가 이제 개설되는데요. 국번 없이 1551번에 2978번, 또 노동 포탈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마련이 됩니다. 특히 이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 특히 건설업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TMF와 관련해서는 TMF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과 그리고 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조성하게 되는데 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보호와 법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것이 추석 관련한 민생 안정 대책인데요. 소장님, 지금 문제가 내수 경기잖아요. 이제 추석 민생 안정도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내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뒤에 또 금리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기도 할 텐데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내수 경기 끌어올리기가. 앞으로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출까요? 그렇습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수출의 어떤 효과가 예. 낙수 효과가 지금 내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을 이유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고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종합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비 촉진을 위한 내수 진작 대책, 특히 연말로 갈수록 이제 관광 활성화, 내수 소비를 위해서 각장 다양한 이제 예. 프로모션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가을이니까. 맞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뭐 세제 혜택,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세제 감면안도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데 뭐 부가가치세 한시세 면제라든가 세금 환급을 통한 이제 일부 내수 진작 프로그램도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 네. 중산층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이제 보조금 확대를 해서 소비 여력에 좀 불씨를 키우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네. 지금 지역 상권과 이제 전통시장이 거의 정말로 매 말라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보니까 지원금이나 대출 프로그램으로 근근히 지금 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과 이제 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좀 활성화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세 번째는 지금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수출 확대입니다. 네. 지금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서 해외 전 시장에 참가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글로벌 마케팅 컨설팅에 이제 정부가 직접적인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좀 용이하도록 발판을 마련해 줘야만 그나마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조금 더 네. 이제 내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이슈, 우리 K바이오에 쾌거가 있었습니다. 자, 유한양행, 랭나자의 신약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준비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한양행의 랭나자가 국산 항암제, 이 항암 신약으로는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 FDI 허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소비 시장에서 팔린다는 겁니다. 자, 이 랭나자는 또 국산 신약으로서도 최초 앞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따박따박 기록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랭나자의 이야기와 함께 K바이오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조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인철 소장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소장님, 주식하는 분들은 지금 이거 다 알아요. 지금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랭나자, 레이저티닙, 와, 다 알고 주가도 보고 하는데 또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은 잘 이 뉴스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한양행의 랭나자가
도대체 무슨 뭐야 어느 암에 되는 거야 하고 이게 왜 연매출 1조 원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 이걸 한번 좀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실 제약바이오사의 제품 한 개가 전체 기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하거든요. 네.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제약사를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약으로 부르는데 네. 아마 그 대열에 이제 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양행이요. 그렇습니다. 유한양의 폐암 치료제 랭라자가 이제 미국의 FDA 가장 승인이 까다롭다는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술을 도입한 이후 9년 만의 성과다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랭라자는 한국의 신약 가운데 최초입니다. 글로벌 연매출 1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는 랭라자와 존슨앤존슨의 항암제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으로 같이 쓰라는 겁니다. 네.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승인을 했습니다. 네. 이는 항암 분야에서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제약사에게 기술을 수출해서 출시까지 이어진 첫 사례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랭라자라는 제품은 어떤 병용으로 사용되고는 있습니다만 기존 약물보다도 우수한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나 뇌 전이가 동반된 이제 폐암 환자한테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유한양행은 2015년 랭라자 기술을 도입했고요. 2018년 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에 글로벌 개발과 판매권을 1조 6천억 원의 기술 수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한양행은 얀센으로부터 연 한 800억 원 이상의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단계별 기술을 받고 있고요. 네. 여기다 로열티 별도입니다.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수령할 예정인데 얀센은 미국 수출 단일 시장에서 매출 목표를 50억 달러, 한 연간 한 6조 6천억 원 정도를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FDA 승인으로 인해서 이 랭라자는 유럽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도 승인이 날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유한양행은 아마 이번 이제 FDA 승인을 계기로 R&D에 집중을 해서 제2, 제3의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의 랭라자 이제 폐암 치료제고요. 앞서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얀센의 리브리반트라는 또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써라. 요게 이제 허가를 났기 때문에 얀센 약에서 치료를 하려면 우리의 유한양행 랭라자도 같이 써야 되니까 늘 팔릴 수밖에 없다. 이제 앞으로 뭐 인기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뭐 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라면 얀센의 리브리반트와 함께 늘 써야 된다면 미국 내에서도 폐암이 굉장히 어려운 병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매출은 보장돼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항암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는 네. 무궁무진하거든요. 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불로 생사 가운데 가장 어렵다는 이제 항암 치료제의 개발이고 첫걸음이기 때문에 암입니다. 폐암 환자의 네. 경우에는 상당히 또 이제 사인으로 갈 죽음으로 이제 맞아요. 이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네. 높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용화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판매가 된다면 미국 시장에서만 뭐 연매출 50억 달러가 아니라 네. 6조 원이 아니라 이건 뭐 인구가 많은 그리고 이제 사망률이 높은 이제 국가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도 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개의 약품의 가격이 이제 책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런 이제 블록버스터 제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 거의 100가지를 투자를 한다면 그중에 두세 가지가 지금 이제 이렇게 히트 상품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약품 가격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매출 1조 원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미국만이고 유럽, 중국에서도 이 승인이 된다면 얀센 약과 우리 유한양행 약 두 개의 병용 투입입니다.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방송 보시면서 아니 유한양행 이걸 어떻게 성공했어? 어떻게 뚫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었다. 이건 이제 경영학 수업에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네. 오픈이란 말은 열려 있다는 얘기고요. 네.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혁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제약업체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개방형 혁신이란 말로 이 신약 개발과 기술 혁신을 위해서 외부의 아이디어, 기술, 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폐쇄형으로 우리는 단독으로 개발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기업 내부의 자원과 아이디어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R&D 결과, 기술, 전문가와 협업을 해서 혁신을 추구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느냐? 사실 신약 개발하는 조 단위의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R&D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또 시장의 약이 이제 1상, 2상, 3상을 완성하고 FDA 승인을 거쳐서 시장 출시하는 그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 유연성과 민첩성이 향상이 돼서 경쟁력에 이제 도움이 되다 보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은 제약업계에서는 내외부의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기술법으로 집단 지성의 힘을 통해서 조직의 어떤 혁신, 발전 그리고 이제 제약 산업의 어떤 하나의 이제 교두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쓰이는 이제 이 경영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뭐 어떤 산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이 헬스, 바이오 사업도 이 빅테크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머크라든가 존슨앤존슨이라든가 GSK라든가 뭐 일라일리. 그런데 이제 이런 아주 글로벌 빅파마들이 K바이오에 지금 또 관심이 높아져가지고 속속 우리나라의 뭐 일종의 자회사라고 할까요? 뭐 지사라고 할까요? 거점을 만들고 있다? 맞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사실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제약업계는 덩치 싸움이거든요. 공룡들. 예. 맞습니다. 여기는 R&D 비용이 네. 우리나라 1, 2위 기업의 매출액과 비슷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제약 업체들이 한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어떤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좀 찾으려는 움직임도 좀 포착이 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슨앤존슨, 노보디스크, 로시아 같은 주요 제약사들은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국내 바이오 기술을 탐색하면서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앞선 건 존슨앤존슨인데요. 지난 3월에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강화한 이제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JREP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1회 코리아 이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를 출범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이제 혁신적인 헬스케어 기업에 상금을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라는 건데요. 잘 키워서 네. 내 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노보디스크의 경우에도 이제 파트너링 대회를 개최했고요. 로시아의 경우에는 두 번째 이노베이션 행사를 열고 있는데 그리고 국내 최대 바이오 행사라고 하는 바이오 코리아 2024의 경우에는 이 참관 기업들이 세계적인 굴지 기업들입니다. 존슨앤존슨을 비롯해서 일라이 릴리, 베링거 잉겔하임, 사노피, 머크, 다케다 제약과 베이징과 같은 미국, 유럽, 일본 뭐 다 대부분의 이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국내 기업들과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암젠도 비슷합니다. 암젠도 이제 암젠 사이언스 네. 아카데미 바이오 데이를 열어서 또 다케다 제약은 진흥원과 다케다 엑셀레이치는 프로그램의 이제 수상 기업에 연구비와 멘토링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련의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활동은 결국 궁극적으로 한국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 네. 여기다가 이 기업을 통해서 M&A 혹은 이 기술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끝으로요. 이 점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빅파마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기술 초기 단계에서 우리 K 바이오의 기술들 이제 사가요. 돈을 뭐 많이 주긴 하지만. 근데 이걸 끝까지 가면 우리가 더 큰 대박을 칠 수 있는데 좀 아쉽다. 또 아예 M&A를 해서 똘똘한 우리 K바이오 회사들을 이제 사간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큰 돈을 받긴 받지만은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그렇고 우리 K바이오도 한번 이런 점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어쩔 수도 없죠. 이게 워낙 큰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세계 100대 매출액 바이오 제약사의 우리나라 기업은 한두 개 정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규모의 면에서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수출을 통해서 야 그러다 보니 제값 못 받는 게 아니야? 초기에 팔아버리니까. 초기에 팔아버리니까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 수출의 시기인데요. K바이오가 블록버스터임에도 불구하고 후보 물질을 너무 빨리 수출하는 바람에 예. 제값 받고 팔기보다는 헐값에 미리 기술을 넘기는 현상이 지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R&D 비용 때문에 독자 개발이 좀 어렵다는 그렇죠. 이제 핸디캡도 있습니다. 예.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독자적으로 개발한 후 시장 출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견제가 심합니다. 네. FDA 승인을 비롯해서 각종 로비전이 치열한데 우리가 그것만큼 뚫을 수 없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는 울며 겨자 먹기를 파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좀 작아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규모가 작은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수출을 통해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더 큰 이제 글로벌
어떤 제약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항암이라든가 특수 분야에는 굉장히 좀 뛰어난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기업 간 몸집 불리기를 통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좀 더 굴지에 이제 이 확장성을 가진 기업 간 M&A를 좀 정부가 유도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 정치권, 국회에서도 이제 규제가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거의 뭐 정말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넓게 좀 판을 좀 깔아 주십사. 이런 또 기대와 희망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어서 세 번째 핫 이슈로 넘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이제 금리 인하의 시절이 왔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뒤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The direction of travel is clear, and the timing and pace of rate cuts will depend on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커졌고요. 아직까지 중동 리스크 남아 있습니다. 자, 자산 시장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바로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9월에 금리 인하하겠다. 강력한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 주식, 부동산, 이 자산 시장 어떻게 갈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죠. 금리가 일단 떨어진다는 것은 뭐 호재니까요. 우리의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2022년에는 우리의 뒤통수를 쳤잖아요. 이번에는 와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이야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나요? 때가 왔다. Time has come. 준비한 것 같죠?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 정도면은 뭐 만족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롬 파월이 실속과 명분을 다 챙긴 예. 그런 거다. 무슨 말이냐면 명분은 시장이 원하는 거 얘기 다 해줬습니다. 예. 마치 정확하게는 얘기를 다 안 해줬는데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9월에 인하는 분명하다를 네. 줬는데 사실은 시장이 원하는 건 얼마만큼 언제까지 뭐 시장이 왜냐하면 연말까지 100bp 인하를 지금 금리의 예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 1%포인트요. 예, 네. 그것을 이번에 확인받기를 원했는데 네.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예. 이전과 똑같았어요.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앞으로의 속도와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타임 해스 컷만 있었지 뒤에 그 when과 how much 뭐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속은 파월 의장이 챙겼다. 네. 뭐냐면 앞으로의 본인의 정책 여력,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갔다는 측면에서는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런 외줄타기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도 계곡을 잘 건너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파월 연설 중에서 gradual, 뭐 점진적, 뭐 메소디칼, 체계적 이런 단어가 빠졌다. 그리고 고용 시장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출동하겠다. 여기에 좀 집중 조명을 하면서 네. 제롬 파월이 만에 하나 뭐 고용 나빠지거나 하면 이제 0.5%포인트죠. 빅컷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시장이 좋아했다. 이런 분석도 함께 있는데 우리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향후에 이제 폭과 이런 것들 전망들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이 그런 여력 25bp냐 50bp냐 때로는 75bp냐 네. 출동한다. 네. 할 수 있는 룸 거기에 대한 본인한테 족쇄를 거는 걸 아예 안 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만 거꾸로 그것이 과연 정말로 이 상황에서 50bp 컷이 나오면 시장이 환호해야 될 거냐. 네. 보통 연준은 재미삼아서 금리 인하하지 않습니다. 네. 과거에도 재미삼아 금리 인상하지 않았거든요. 물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이 침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렸잖아요. 네. 이번에 거꾸로 만약에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내린다면 그 분명한 배경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배경은 우리가 아까 걱정하던 2주 전까지 우리가 걱정했다고 말씀 주셨던 침체가 네. 생각보다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의 효과는 통상적으로 시장 학계에서는 1년 반 이상 걸린다. 그 효과가 나오는데 예. 실제로 그 노동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미 좀 늦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50bp 인하가 나온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침체가 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연준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 얘기는 적어도 채권 투자자들은 나쁘지 않지만 주식 투자자들이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내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그 대응 전략은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송재경 대표께서는 0.5%포인트 인하, 이 빅컷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는 일단은 환호했지만 막상 실제 0.5%포인트를 금리 인하할 때는 그건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일 것이다. 증시 반응은 체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어찌됐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완전히 방향타를 돌려버리면서 공은 한국은행으로 넘어왔고요. 저희가 앞서 이 내수 경기 또 민생 안정 대책 이야기를 했는데 집값이 들썩이기는 하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네. 한국은행도 만약에 우리 한국은행은 10월이잖아요. 미국이 9월에 인하를 하면 뭐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이게 하느니 하는 그 소위 금리 인하라는 소위 정책 수단 툴은 기본적으로 뭘로 따지면 소 잡는 칼로 외과 수술을 하는 격이 되거든요. 예. 무슨 무슨 말- 얘기일까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말하는 게 뭐 부동산 상승 또 내지는 일부 경량 좋은 거에 대한 일부 이제 상승 이런 것들을 원할 수도 있는데 네, 힘든 소상공인. 예, 네.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역으로 이것이 과열을 시킨다거나 또 내지는 다른 분야의 또 다른 작용, 부작용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무딘 칼이라는 거죠. 예, 예. 이 금리 인상 인하.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월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금리를 유지해왔던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창용 총재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최대한 지금 미국의 상황을 같이 보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요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우에다 총재입니다. 네, 일본이요? 예, 네네. 그 지금 금요일 날 사실은 우에다 총재가 한 달 만에 조용히 있다가 나와서 네. 저는 7월 말에 한 얘기 그대로 고수합니다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상황 자체는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에다 총재가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본이 조금 더 금리를 올리고 엔화가 강세로 가버리면 네. 일본 국채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우에다 총재와 파월 간의 그런 얘기가 지속되느냐도 봐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보면 또 이제 이창용 총재가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네네. 쉽사리 의사결정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러한 상당한 변동성 사이에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10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둘 수는 있겠으나 네. 다소 이른감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미국이 9월에 뭐 100%잖아요, 금리 인하가. 그럼 한국은행도 맞습니다. 10월에 100%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송 대표께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왜냐하면 시장에 변동성이 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엔화가 슬금슬금 다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우리가 7월 달에 봤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 리스크를 다시 한번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든 시장이 또 다시 프리즈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얼어붙을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의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10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긴 하되 100% 확신하기에는 좀 다소 이른감이 있겠다. 변동성이 말씀드립니다. 있을 때는 또 한국은행도 입장은 바뀔 수가 있다. 왜냐하면 10월이 아직 기간이 꽤 많이 남아 많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서 자산 시장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어마어마한 폭락을 있었을 때 그 이유는 아직도 모르지만은요. 뭐 가장 컸던 게 미국의 경기 침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료는 제롬 파월이 등장을 해서 일단 내가 0.5든 뭐든 커버를 하겠다. 그럼 요걸 하나 삭제할게요. 두 번째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인데 그리고 세 번째가 AI 거품론, 네 번째가 중동 리스크. 중동 리스크는 일단 빼고요. 두 개, 세 개 한번 요걸 볼게요. 네. 엔캐리드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가 우리 송 대표께서는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많이 남아 있다. 나. 요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악재네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N 달러의 적정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예. 중요한 거는 적어도 달러당 144엔 하는 현재 상황은 여전히 엔화가 너무 싸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지금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 소위 양적 완화책이나 경기 완화책을 썼다가 네. 지금 엔화 약세로 역으로 수입 물가만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 네. 그다음에 일본 국민들이 너무 가난해진 거. 네. 해외를 잘 못 나가요. 비싸져 갖고. 네. 이제는. 예. 엔화 약세 때문에. 예,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해외 관광객이 다 거의 회복을 했는데 일본은 60%밖에 못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사퇴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일본 정치권의 엔화 강세를 원하고 실제로 적정 가치도 지금 얘기되는 시장에서 얘기는 2년 전인 한 115엔 정도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그 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140엔이 뭐죠? 이 정도인데? 예. 115까지 가야 돼요? 지금 OECD에서 발표하는 구매력 와. 평가 지수 기준으로 보면 100엔 미만입니다. 엔화 95엔 정도까지 예. 가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좀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이 가만히 있어도 지금 금리 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벌써 다 끝났다. 너무 이른 그런 안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금리 인하를 얘기하면서 약간 들떠 있잖아요. 아, 이제 자산시장 또 V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는 악재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엔화 강세,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입니다. 더 강해질수록 이제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엔화 빌려서 투자했던 거 회수해서 다시 또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우려는 남아있다. 또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우려가 이제 이번 주 아마 우리 시장에는 목요일 날 반영이 될 텐데 미국 시각으로는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AI가 버블이다 아니다. 아 이게 진짜 애매한 거기는 한데 시장은 이날이 거의 AI 버블론을 해결해 줄 뭐 그런 날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고 우리 대표님은 또 어떻게 이 전망을 하든 그날 전망도 네.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네. 예, 무슨 말이냐면 1, 4분기 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0% 성장했었고요. 네. 말이 260%지 3.6배가 네.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2분기는 대략 100% 2배 매출이 늘고 아마 이익도 그 정도 늘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다음 분기 3분기는 대략 한 50%로 이제 떨어질 텐데 예.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유지는 될 텐데 문제는 3분기와 4분기 이후로 쭉 가는 상황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전망을 얼마나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가이던스가 나오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 지난 4개 분기 동안 시장이 100을 예상하면 아니야 나는 120 벌 거야. 예. 그 다음 분기에 가서 그러면 120 벌 거야라고 120 번다고 얘기하면 아니야 우리 140 벌 거야. 이런 식으로 해줬죠. 계속 올려왔거든요. 이번에도 그 폭이 얼마만큼 높을 거냐의 문제인데 다만 걱정은 뭐냐면 제가 엔비디아 볼 때마다 마치 이번에 끝난 파리 올림픽에서 이 장대 높이뛰기 같은 것 같아요. 1차 시기 그러면 뭐 몇 미터 2차 시기 하면 더 올려야 되잖아요. 계속. 예. 지금 4개 분기 내내 지금 높이뛰기 지금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뒤로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네. 이번 2분기 또 혹시나 이번에 설사 넘다 그래도 다음 3분기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고객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엔비디아 사가야 되는데. 네, 비싸게 네. 빅테크들이 사가는데 그 회사들이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네. 구글 이런 회사들이 연초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는 마진이 정체예요. 높긴 하지만. 저번 2021년도 최고치에 비해서 떨어진 상태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력이 과연 계속 사갈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다 결합되면 AI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대로 현실감, 그러니까 리얼리티 책이라고 하죠. 네. 현실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투자자들이 메인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좀 우회적으로 좀 완곡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자,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29일 아침입니다. AI 거품, AI 버블론을 평가하게 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약간 떨리는데요. 이게 약간 너무나 기준이 맞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 장대를 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너무 낙관하지 마시고요. 어느 네. 정도의 긴장감을 갖고 보라 얘기했고 마지막 이슈는 요거 다뤄보죠.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이게 또 중동, 우크라이나까지 함께 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후보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끝내려고 하고 싶고 미국의 대선까지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소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의 대세였습니다. 압도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또 몽땅 다 해리스 트레이드로 넘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마치 그 겨울에 이게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뜨거운 거 틀었다가 차가운 거 틀었다가 해서 뜨겁고 차갑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이 네, 드는데요. 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11월까지 뚜껑 열어봐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은 스윙 스테이트라는 경합주에서 누가 근소한 차이로 이기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남은 기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너무 배팅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둘 다가 얘기하는 것들에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는 전통적인 전통 오일, 석유 생산 뭐 이런 거에 배팅을 하고 있다면 그다음에 가상자산, 가상화폐. 네. 반면에 해리스 쪽은 여전히 바이든을 넘겨받아서 신재생, 태양광 태양광 풍력. 뭐 네. 이런 쪽을 지금 배팅을 하고 있죠. 양쪽으로 다 가 있는데 그건 실제로 가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둘한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 둘 다 돈을 엄청 쓸 거다. 그러니까 재정이 많이 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둘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당히 좀 버거워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요건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때까지 너무 한쪽으로 배팅 몰빵하시는 것은 오히려 포트폴리오 과시할 때 위험할 수 있어서 네. 중도를 지키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한쪽에 올인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대응 전략으로는 해리스 트레이드 한 반, 트럼프 트레이드 반 이 정도로 대처를 오히려 해야 되나요? 그리고 미국 쪽보다는 오히려 동학개미가 앞으로는 좀 더 이제는. 좋아지는 네. 서학개미들은 이미 이제 미국 주가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해외에 좀 투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는 아까 엔비디아도 걱정 우리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싼 우리 동학개미들 또 동학 시장 또 내지는 미국을 제한 나머지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저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확신 발언과 함께 일본 엔화도 봤고요. 또 엔비디아 이야기, IT 버블론, AI 버블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권, 대선까지 테마까지 짚어봤는데 결론은 이제는 동학개미, K 증시의 시대가 왔다. 또 원화 강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수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